네,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 오는 문자들 중에도 그런 정말 속 타는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문자 공개해서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다 뭐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한동훈이 그 문자를 기자들한테 보여주며 내가 쌩 깠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진중권이도 다 봤다고 했는데 이런 문자 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친한 여기자들한테 내가 김건희 문자 씹었다고 자랑질을 해댔다고 알려져 있는데 뭘 이제 와서 공적 사적 따지고 앉았냐. 제발 그냥 좀 솔직해지자. 대한민국 호국청년합회 윤항중 회장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항중 회장은 한동훈이 민주당에 맞서서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을 지지하게 됐고 이 한동훈 논리적인 말솜씨와 반듯한 매너와 세련된 스타일 이 한동훈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총선 가는 곳마다 인파가 몰리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뿌듯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항중 회장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춰졌던 한동훈의 진 면목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자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를 수없이 강조하면서 편승했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사과할 뜻을 밝히자 한동훈은 문자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 이 한동훈의 문자 씻기 논란이 되자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대화는 공적이고 정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해외 출장 귀국할 때 남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넥타이를 사면서 꼭 한동훈이 넥타이도 같이 샀다고 한다. 이렇게 각별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자신으로 인해 국민의힘에 위기가 닥치자 한동훈과의 그런 사적 인연을 기반으로 해서 의논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도 하지 않고 대통령실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이런 한동훈의 변명은 그동안 감춰졌던 한동훈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좌파 김경률, 좌파 진중권이가 한동훈의 측근이라고 하는 언론사 보도가 있었고 총선 때 한동훈은 좌파 횡재시키고 우파 횡사를 시킨 공천을 강행했다. 한동훈 주위에 가득 좌파 친중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한동훈의 이모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받았던 자고 한동훈 장인은 친중 중국 전문 주간지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이다.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 이자의 장인은 영변 부시장을 지낸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 출신이다. 한동훈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한마디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47개 혐의로 기소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가 된 이 사건 관련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 회장을 2년 6개월 징역 살게 해서 반도체 경쟁에서 대만의 TSMC에게 밀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한 데 대해서도 사과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다. 법무부 장관실 이원석과 함께 문재인 사람들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를 뭉개서 범죄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개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한동훈은 국민에게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자신을 그렇게 아껴준 사람을 배신한 사람은 국민도 배신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동훈의 모습은 가면이었다. 한동훈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감추고 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며 현란한 말솜씨로 국민을 현혹할 뿐이다. 한동훈은 철저한 친중 좌파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한 자이고 국민을 배신할 자이다. 이런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좌파 운동권 내에서 종북 주사파한테 밀려버린 이른바 PD계 열의 김경률이 진중권이 등이 참여연대 때부터 한동훈이를 발굴해서 한동훈이를
보수의 탈을 쓴 진보 메시지를 내는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잡자고 하는 기도를 지금껏 해왔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오늘 고성욱 칼럼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물건이 아니에요. 정치는 기구가 아닙니다. 정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학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치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법대로만 하자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정치는 법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공적인 거 사적인 거 따로 없습니다. 공식 비공식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상상력의 영역만 있습니다. 그걸 이끌어내 가는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단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의 정치적 이념성이 어느 쪽인가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은 아직 인간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싫죠. 이재명이 싫죠. 조국이가 싫죠. 그 자들이 싫은 이유는 사실 이 자들이 인간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자들의 뒤에 쏟아지고 있는 김정은 종북 주사파들의 음흉한 대한민국 체제전복 음모에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들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ABC라도 지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증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 여러분 눈에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먼저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좀 여러분께 정말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파가 종북 주사파에 비해서 김정은 집단에 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사람이다.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지켜나가고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정치를 해도 하고 법을 해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파가 종북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면 아직 인간이 안 됐구나. 그렇게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 한다. 그 이후에 정치도 있고 법도 있는 것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한동훈 측에서 확전을 자제하든 말든 언론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냈다는 문자를 거의 원문 가까이 지금 복원해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한테 보낸 이 문자를 보고서 수많은 우리 자유파 또 국민의힘 오래된 책임 당원들이 정말 격앙된 심정,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그분들의 이 끓어오르는 이 심정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택시기사라는 분이요.
발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한동훈.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니 영부인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다니 책임당한 한 사람으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한동훈은 우월적 편견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당원 쳐다봐 주기나 할까요? 이준석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이 내뱉은 말, 누가 죽든 한번 해보자. 당대표 선거에서 1차로 끝냅시다. 전 당원들께 홍보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무려 5차례나 문자를 보냈을까? 명품백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 것을 김건희 여사가 정말 심각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오해와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고 본인의 문제로 발생된 사안인데 대통령과 한동훈이 오해 없이 함께 손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자기밖에는 중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은 카톡을 수백여 차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고 가족 같은 사이였기 때문에 또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을 윤석열 정권 탄생 1등 공신 동지라고 그때까지도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한다면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가 다시 예전과 같이 복원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직접 나섰던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한동훈에게 보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TV조선이 보도한 문자를 최대한 원문 그대로 옮겼다고 지금 TV조선이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 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유유유 이렇게 썼어요.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이랑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심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렸던 것 같다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까지 쓰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자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이걸 일십하죠. 그러자 같은 날 두 번째 문자를 보냅니다. 일십하니까 많이 마음이 상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낸 겁니다. 같은 날.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 거의 울면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 두 번째 문자를 일십해버립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이 4일 동안에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과에 편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 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또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는 이 세 번째 메시지도 일십합니다. 그래서 또 4일이 지나요. 4일이 지나서 2024년 1월 23일 네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라는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네 번째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네 번째 메시지를 한동훈은 일십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한테 보낸 다섯 번째 마지막 메시지고 이 메시지도 한동훈은 일십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십시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 중우 정치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와이를 거쳐서 지금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순방하는 도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거부권을 전자서명으로 결재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제2요구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는 노력 없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중우 정치가 그대로 드러난다. 중우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다수의 의사를 결정한다는데 그 정당성에 근거가 있다 이랬습니다.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는 토론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토론이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토론 없이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정하게 토론하는 과정 없이 그냥 머릿수로 밀어붙여 표결해. 이거는 다수결의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 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머진 가보, 머리는 진보, 가슴은 보수라는 책에서 또 10대와 통하는 정치학에서 여러 수백 번 되풀이하고 있는 얘기들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자유주의자는, 우리 민주주의자는 이런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뭐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오류 투성이의 인간인 나 그리고 당신 이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뭔가를 의사결정을 해가는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내가 다수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소수파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내가 점심 짜장면 먹읍시다 주장해서 다수파가 됐는데 내일은 내가 짬뽕 먹자고 주장하다가 소수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수파건 소수파건 그것은 잠정적인 다수파, 잠정적인 소수파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다수가 모여서 다수파를 일시적으로 형성했다 한들 이게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잠정적 다수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이 다수가 다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소수가 다수가 되고 다수가 소수가 되는 이런 열린 구조가 되어야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체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에서 다수파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면 잠정적 다수파인 이 다수파가 잠정적 소수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의견과 충분히 토론해서 그래서 소수파의 주장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나서 표결을 했는데 여전히 다수파의 의견이다. 채택이 됐다. 이럴 때야 비로소 소수파는 다수파에게 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하자! 야, 투표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의 횡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결은 소수에 대한 존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다수에 대한 복종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런 의미에서 다수결의 기본을 부정하고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이죠.
또 중우정치 얘기가 있는데, 이 정치학의 아버지 그러면 플라토를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주로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플라토를 얘기하는데, 이 플라토가 정치 체제를 6개로 구별을 합니다. 2500년 전에 6개로 구별을 합니다. 좋은 정치 체제 중에서 제일 좋은 정치 체제는 철인 정치. 기억나시죠? 철인 정치. 이건 이제 현인이 지배하는 정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체제가 귀족 정치입니다. 한 사람의 현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괜찮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체제, 귀족 정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뭐 그중 그래도 괜찮은 정치가 민주정치라는 거예요. 다수의 대중이 민주적 절차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통치하는 정치, 민주정치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철인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귀족정치,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민주정치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고 황당한 구별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25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민주주의도 그저 10만 명이 살던 아테네에 실제로 투표권 갖고 있는 시민은 6천 명에 불과했으니까 아주 선택된 선민들에 의한 도시 민주주의였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이 플라토가 왜 세 가지를 얘기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정치가 있으면 나쁜 정치가 있죠. 자, 나쁜 정치는 뭐냐? 제일 좋은 정치가 철인 정치라 그랬죠. 철인 정치가 나쁘게 전락하면 뭐가 되냐? 이게 독재 정치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철인한테 맡겼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어. 나쁜 놈한테 맡겼어. 그래서 한 명의 나쁜 사람한테 지배되는 정치로 전락했어. 이게 독재 정치예요. 철인 정치가 전락하면 독재 정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정치가 귀족 정치라고 그랬죠. 귀족 정치가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 괜찮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그들끼리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서 커넥션 마피아 노릇을 하더라. 이것들한테 한 명한테 국가를 뺏긴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국가를 뺏기게 됐다. 이걸 과두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과두정치. 나쁜 자가 여러 명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민주정치가 있죠. 민주정치가 전락하면 어떻게 되냐? 가장 나쁜 정치 체제인 중우정치가 되는 겁니다. 대중이 폭도가 돼서 이 폭도가 사회를 지배하고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이것이 중우정치인 거예요. 자, 제일 좋은 정치 순서대로 철인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 그 다음에 가장 덜 나쁜 순서로는 독재정치, 과두정치, 중우정치. 중우정치가 가장 사악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 중우정치, 폭도들이 권력을 잡아서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 중우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홍위병 난동입니다. 히틀러 유겐트, 나치 난동입니다. 그래서 나치 난동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이 학살당하는 것이고,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홍위병 난동 때문에 2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겁니다. 폴포트의 이 중우정치 때문에 인구의 20%인 200만 명이 학살당한 거예요. 가장 사악한 정치가 바로 중우정치인데, 중우정치로 가는 문을 자꾸 열어젖히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이재명과 개딸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우에 법의 지배가 아니라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 결국 다수의 폭정,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 그래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2요구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냥 대통령 거부권 막 행사되는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자유주의 정치 철학,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것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 요구권 행사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내가 안철수하고 한동훈이한테 얘기합니다. 안철수, 다시 특검법 오면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중우 폭민 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하고서 찬성표를 던지겠는지 자신 있게 얘기해 보라. 무식하면 배우든지, 잘 모르겠으면 가르쳐달라 그러든지. 그 얄팍한 그런 감성적인 접근 가지고 실체도 없이 민심이, 국민이 원한다고 선동하고 다니지 말고, 폭민정치, 중우정치, 다수결 원리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깊은 이 성찰과 철학적 사색, 이 수준에 맞는 고민을 진짜 하고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라. 한동훈, 뭐 독자적인 무슨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북 주사파가 추진하는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보다는 나을 거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한동훈한테도 똑같이 내가 질문합니다. 자, 과연 한동훈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뇌와 사색, 다수결 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 수준의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 한 번이라도. 그 고뇌 끝에 지금 제3자 특검법 독자 발의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생각해보라.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한 사람씩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4명의 후보 중에 1명을 투표하는 거니까 그냥 원희룡 하시면 돼요. 최고위원은 좀 복잡합니다. 최고위원은 4명을 뽑아요. 4명을 뽑는데 투표는 1인 2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술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계산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최고위원 후보 중에 1명은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성은 김민전 후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김민전 후보가 경쟁력이 아주 강하지만 설사 꼴찌를 하더라도 김민전 후보는 최고위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보 한 사람, 김재원 후보인데, 여러분들 다 김재원 후보 좋아하시죠? 아주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원 후보는 영남의 유일 후보예요. 이상하게 당대표나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에 영남 기반 정치인이 김재원이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찍지 말라 그래도 김재원은 영남에서는 2표 중에 1표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김민정, 김재원은 이미 최고위원에 당선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사람을 뽑는 거예요. 나머지 2사람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미는 장동혁이 박정훈이를 할 거냐, 아니면 원희룡이 미는 인유한을 할 거냐. 그럼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유한 찍으시면 돼. 그런데 1명은 누굴 찍을 거냐. 원희룡이 러닝메이트 2명을 했으면 간단한데 1명만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1명이 누구냐? 제가 이상규를 추천합니다. 이번 백서 작업에 가장 전투적으로 임했고, 한동훈의 이 총선에서의 잘못을 그야말로 두려움 없이 조목조목 폭로하고 있는 이상규를 제가 2명, 1인 2표 중에 1표로 제가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되면 당대표는 원희룡, 최고위원은
김민전, 김재원, 이뇨한 그리고 이상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전투적인 라인업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은 누굽니까? 네, 김정식.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는 최상의 조합이 된다. 최상의 조합이 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김재원을 찍으셔도 되고 김민전을 찍으셔도 되나 이미 이 사람들은 당선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뇨한 한 표, 이상규 한 표로 표조합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상규가 누구냐? 예, 저희들 고성국 TV에 이상규와 대담한 영상이 2개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보시면 아, 이 사람, 이런 사람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예요. 예,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선관위가 어제 경고를 하고 나섰죠. 너무 거친 공방은 자제하라. 뭐 경고한다. 저는 정말 이 서병수라는 자 정말 믿지 못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아침에 YTN 오늘 아침이 아니군요. 오늘 그게 1시 프로그램이죠. 이익선 앵커가 진행하는 그 YTN 라디오 1시 20분. 예. 거기 장해찬 전 최고가 출연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공감이 갔어요. 장해찬 전 최고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 전대는 뭐 그렇게 거친 전대가 아닙니다. 예전의 전대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김기현 될 때 그 상대 후보들이 전부 김기현 후보 울산까지 내려가서 뭐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다니면서 땅이 있니 없니 그러고 검증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전대 끝나고 나서 다 하나가 돼서 당 꾸렸어요. 지금의 전대가 뭐 어떻다고 그렇게 다들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뭐 그러는지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장해찬 전 최고의 주장은 검증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검증하냐. 뭐 이런 취지, 그런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전대를 무슨 너무 과열되고 너무 거칠어서 하면서 경고장을 날리기 시작하면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이 한동훈이한테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총선 때 사천했지? 총선 때 가족이나 인척하고 공천 의논하지 않았냐, 사천하지 않았냐, 그 의혹. 그 다음에 장관 때 사설로 댓글 관리팀, 여론 조작팀, 여론 관리팀 이거 운영하지 않았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경률이를 대통령한테 금강위원장으로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사실이 있었냐. 지금 이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안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트집 잡는 것 같습니까? 자, 공천을 공관이라고 하는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 사적 인연의 몇 사람이 주물럭거렸다.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해당 행위고 당헌당규 위반이고 그야말로 이 정치 농단이죠. 이거 하나만으로 한동훈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치판에서 퇴출돼야 돼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사설팀을 뭐 여론 관리하는 팀을 운영을 했다. 이거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감옥 가야 될지 몰라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한테 김경률이를 뭐 무슨 자리에 추천했다. 이거야 뭐 추천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김경률이는 자기가 뭐 잘 모르는 그냥 일로 만난 사이다. 이렇게 그동안 쭉 주장을 해왔으니까 이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적어도 저는 말이죠. 원희룡이 이번 전대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기 전에 들었어요. 원희룡이한테 들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제 입으로 이런 의혹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이런 이 여의도 풍문을 별로 믿지도 않고 또 전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 알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여의도판에서 소문날 대로 난 이야기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런 전대에서 한동훈이가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굳이 이거를 뭐 갖고 와가지고 검증하자 할 필요도 없는데,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그동안 여의도판에서 돌아다니던 이런 이야기들을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거짓인지,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서부터가 부풀려진 것인지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한동훈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정당한 의미의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왜 거칠다고 얘기합니까? 만약에 이게 거칠다고 하면 검증은 거칠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하다 보면 서로 간에 팽팽하게 입장이 맞서서 당신 이런 의혹이 있다. 절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당신 자리 걸래? 너도 걸 거야. 뭐 이렇게 격렬해질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격렬해지면 안 돼. 여기서 중단. 땡.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 없어. 여기서 끝. 이게 검증이에요. 이거야말로 검증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정치 과정에 찬물 끼얹는 것 아닙니까? 선관위가 흥행 관리나 해야지 왜 찬물을 끼얹어? 저는 서병수가 한동훈이한테 줄 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증이 뜨거워지고 한동훈이한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찬물 확 끼얹어 가지고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한동훈이는 원희룡의 정치, 구태 정치다. 쌍팔년도식 색깔론과 더러운 인신공격 한 방에 날려주자. 뭐 이런 걸 연설문에 써 넣었답니다. 그런데 막상 연설할 때는 뺐대요. 그러면 연설할 때 빼고 연설문에 남겨두면 기자들을 들어 그거 쓰라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얍삽하게 정치를 하냐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 안 하고서 유일하게 대답 안 하고 떠났답니다. 원희룡은 오늘도 페북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 또 총선 비례대표 사천 의혹과 관련해서 당무 감찰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했어요. 나경원은 나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금기어 함부로 쓰는 후보 있다. 그런 후보가 되면 당정 파탄이다 그랬는데 이거 한동훈이 얘기입니다.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당무 개입이다 국정농단이다 이러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렇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탄핵갑니다. 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당무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한 셈이 되니까.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고 하는
얘기인 거다 이게.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모를 수가 없지 않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수사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나경원도 하고 있어요. 이상규 최고위원은 한동훈을 향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주어진 권한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으로 총선을 대패했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지지자들로부터 뭐 엄청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조중동이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당대회냐 분당대회냐 막장 치닫는 당권 경쟁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이 찬물 뿌리고 나선 것은 판세가 조중동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지그들 기대대로 조중동의 기대대로 여전히 한동훈이가 대세론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면 이런 찬물 뿌리는 짓을 할 필요가 없죠. 뭔가 지금 흐름이 안 좋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세론이 꺾인 지는 오래고 이제 원희룡이한테 추월당한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이런 식의 이 막장으로 가는 이 분당대회 같은 정당대회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공격하지 마라. 지금 이러고 판을 깨려고 나섰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원희룡이 첫 번째 TV 토론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공격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죽을 뻔했습니까? 그 제가 설마 원희룡이 한동훈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전당대회를 과열을 시킨다고 해서 그래 원희룡이를 출마 자격 정지를 시키겠어요. 뭐 TV 토론 출전 자격 정지를 시키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러지. 서병수더러. 얼마나 횡포를 부릴 수 있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한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정당한 검증 끝까지 밀어붙여라. 지금이 아니면 옥석을 분별할 기회도 없다 이제. 자, 원희룡은 당의 네거티브 논란과 관련해서 걱정은 이해한다. 그러나 검증은 더 치열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 토론이 격화되면서 당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검증은 더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검증도 더 치열하게 해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를 검증하는 데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후보는 한동훈이는 메신저만 공격하고 메신저에 대해서 흠집을 내지 메시지에 대해서 공방을 벌이지 않아요. 왜? 지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피해서 답변을 하는 잔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말장난이나 하려고 하면 그 말장난에 본인이 넘어가는 겁니다. 토론을 하는데 계속해서 끼어들고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질문에는 답 안 하고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들도 그 정도 잔재주는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사천 의혹에 대해서 당무감찰을 받자. 팩트를 체크하자. 제가 의혹이 제기된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지 않았냐. 실제 공천자금에 관여한 실무자들은 다 배제됐다. 공천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채점표도 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 저 사람이 비례대표에 공천이 된 거냐. 당무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사무총장 1년 해봤다. 또 많은 공천 작업에 관여해봤다.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한 이런 공천은 본 적이 없다. 자, 봐라. 보훈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호남 원외위원장, 공천이 됐다가 빠진 사무처 당직자, 이 수많은 관련자들이 다 주장들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을 모아서 백서로 종합하면 아, 이게 총선이 이래서 우리가 안 됐구나 라고 다들 이해하게 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전부가 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천이었다, 이번 총선이. 또 법무부 장관 공직을 이용해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면 이야말로 충격적인 일이다.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공직을 이용한 명백한 권력 남용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 아니냐. 그러면서 한동훈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주장을 원희룡이 정식으로 합니다. 뭐라 그랬냐? 원희룡은 지난 총선 참패로 우리는 8년 전과 같이 다시 탄핵 열차 앞에 서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었냐. 누구는 그 시절이 인생의 화양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지옥을 겪었다. 다시는 탄핵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만은 막으라고 108석을 주셨다. 그런데 바보같이 아직도 최상병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 후보가 있다. 최상병 특검은 뭐라도 걸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공작이고 음모 아니냐. 대통령과 당이 충돌하다가 탄핵으로 망한 것이 8년 전이다. 또 당해서는 안 된다. 영화 대부에 가드파더,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배신자다. 지금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한동훈입니다. 특검법이라는 독자적 특검법이라는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이 자가 바로 배신자다. 이번에 뽑는 당대표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당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아야 한다.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게 원희룡의 호소였습니다. 이런 검증은 더 치열하고 철저하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판이 이상하게 뒤집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이 나서서 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적과의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배신자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 Christmas song.